내원하신 경우는 박탈성 구순염을 단순히 입술 문제로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박탈구순염은 대부분 아토피 피부, 질성 피부, 화폐성 습진, 국소 부위 증상에 해당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입술 구순염, 박탈성 구순염으로 내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입술에 각질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면서 심해지면 진물이 나거든요. 그러다 입술이 홀랑 벗겨지면서 쓰라렵죠.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물론이고 움직이기도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습진의 특성상 해면화되는 과정이 점막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각질이 빨리 형성이 되기 때문에 두껍게 쌓이게 되니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순염은 한 번 생기면 정말 완고하게 안 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입술에 생긴 구순염이 쉽게 나을 것 같지만 안 낫고 몇 년씩 지속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오늘은 구순염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안 낫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순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제가 일전에 피부염이 분류가 잘못됐다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썸네일이 나올 텐데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순염은 진단과 분류가 잘못된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과 분류가 잘못되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왜 그러냐면 우선 구순염은 기존 피부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과적으로 보게 되면 입술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는 알레르기 접촉 구순염, 그리고 광성 구순염, 그리고 박탈성 구순염이라고 분류하거든요. 가볍게 생기고 가볍게 사라진 입술 구순염은 사실은 단순히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에 의한 입술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치약, 립밤, 립스틱, 화학약품, 낮은 습도 등으로 인해서 접촉이 되니까 피부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죠. 간혹 입술을 빠는 행동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침에 의해서 피부가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종종 입술이 자극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접촉만 차단하게 되면 낫게 되겠죠. 그래서 접촉성 자극 피부염 자체는 아쿠아인자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게 되면 그리고 습진 관리만 잘해주면 대충 1주에서 4주 정도의 구순염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성구순염이라고 했죠. 광성구순염은 과도하게 햇빛에 노출됐을 때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문제는 세 번째인데 입술 구순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오랫동안 낫지 않고 있는 그런 구순염, 바로 박탈성 구순염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구순염이고 가장 완고하다고 보시면 돼요. 입술에 지속적인 박탈이 발생을 하고 입술이 갈라지고 아프고 자결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입술에 각질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면서 심해지면 진물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입술이 홀랑 벗겨지고 아프죠. 매운 음식 같은 것들, 자극적인 음식들을 못 먹게 되고 움직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습진의 특성상 해면화되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점막에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각질이 더 빨리빨리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각질이 입술에 굉장히 두툼하게 생기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탈성 구순염으로 내원하시는 경우는 박탈성 구순염을 단순히 입술 문제로 알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부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입술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그런 조치들 혹은 항생연고를 바르는 조치들만 취하게 되거든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탈구순염은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화폐성 습진의 국소 부위 증상에 해당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박탈구순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아토피가 있었는데 박탈성 구순염만 남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토피 영향에 의해서 구순염이 진행이 되고 아토피는 다 나았는데 입술 증상만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아토피가 덜 나은 상태에서 구순염이 있는 경우가 흔한데 아이들이 만성적으로 입 주변이 하얗게 뜨면서 각질이 생기는 경우들 있죠. 마치 입술에 하얀 립스틱 같은 걸 바른 느낌의 아이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게 바로 아토피에 의한 입술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입술 끝이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 자체로도 아토피로 봐도 되거든요. 소아토피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아의 박탈성 구순염에서 가장 흔한 건 아토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박탈성 구순염입니다.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 이게 입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지루성 피부염 자체로만 봐도 입술의 건조함, 입술의 각질이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데 이게 만성화될 경우 입술만 유독 박탈성 구순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코 주변, 입 주변이 병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런데 입술도 잘 침범을 하게 되겠죠. 입 주변이니까. 이런 경우에 입술의 건조함, 갈라짐이 특히 더 심합니다. 성인의 박탈성 구순염에서 가장 흔한 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화폐상습제에 의한 박탈성 구순염입니다. 화폐상습제는 체액순환 정체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이때 체액순환 정체로 인해서 수포가 발생되는데 이때 얼굴 증상은 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얼굴에 화폐상습진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흔히 발생하는 부위가 바로 귀 주변, 입술 주변, 그리고 볼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 입술에 수포가 발생을 하면서 각질이 커다랗게 아주 큰 딱지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화폐상습진에 의한 박탈성 구순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런 경우에 팔다리에 화폐상습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 입술병변이 같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 거의 없는 경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입술에 박탈성 구순염이 있다면 가장 먼저 선행질환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염의 분류와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단과 분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입술에만 박탈성 구순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살펴봤더니 내가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해줘야만이 박탈성 구순염이 낫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박탈성 구순염이 있는데 아토피가 있는 상태야. 그리고 과거에도 아토피가 있었어.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해줘야만이 박탈성 구순염이 낫게 되겠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 관리들을 해주고 인스턴트 같은 걸 적게 해주면서 직접적으로 구순염에 대한 조치들을 해줘야만이 낫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상습진 역시도 마찬가지죠. 체액순환 정체를 치료해줘야만이 구순염이 낫겠죠. 결국 구순염을 유발하는 선행질환에 대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박탈성 구순염은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나의 구순염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한번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구순염이 잘 낫지 않고 방향성을 못 찾고 내 구순염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시간에는 박탈성 구순염이 안 낫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박탈성 구순염은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적절한 선행질환을 알았을 때 박탈성 구순염과 치료에 대한 관리가 동시에 잘 이루어질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